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빅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경제 언박싱.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올해 뭐 정치, 경제를 막론하고 가장 이제 뭐 이목을 끄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미 대선이잖아요. 근데 이 보통 대선이 있던 해에 이 미국의 증시는 좀 어땠는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최근 그 미국 증시를 보면은 아노마리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예. 아노마리 현상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을 할 수 없는 경험 법칙이 계속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1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죠. 예. 또 산타넬리도 나타났고 11월 달부터 주가가 9주 연속 올랐던 것도 인디안 썸머가 시작되면서 시작이 됐고요. 예. 또한 대선 마이너스 1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주가가 좀 상승한다는 이런 경험 법칙이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S&P 같은 경우에도 무려 24%나 올랐고요. 네. 나스닥은 무려 43%나 올랐습니다. 이제 문제는 대선과 관련된 해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투자가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바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32년 이후에 치러지는 그 대선의 해를 보면 주가는 분명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기간별로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요. 미국 대선 해의 주가 흐름을 세분화시켜 보면은 상반기에는 주가의 방향성을 전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락 흐름이 분명히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전에 주가가 상승했고 주식형 펀드 쪽으로 워낙 많은 자금들이 1월 효과라든지 그 소형주들이 올라가는 게 1월 효과고요. 네. 그래서 지난 그 12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주식형 펀드로 무려 556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이제 이 대규모 자금들이 이제 더 이상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상반기에는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여름철 때부터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데 이때는 대선 후보들이 확정이 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는 거고요. 또 대선이 임박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층이 단결을 하면서 거의 호각지세를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가을부터는 관망세에 들어가지만 투표일부터 연말까지는 또 주가가 올라가는 아주 아노마리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번에도 대선 후보들 간에 양당 간에 그 정책 차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네. 뭐 기후변화 대책이라든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느 그 후보가 다느냐에 따라서 산업의 명암이 분명히 갈리게 되고요. 그렇죠. 다만 전략 산업의 미국 내 회귀라든지 대중국 강경 노선은 그대로 어느 후보든지 간에 다 유지시킨다는 것을 봤을 경우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정당이 의회를 장악하든지 간에 뭐 주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그런 측면에 보면 현재 애플 주가가 지난 그 4일간 5% 하락했고요. 또한 4거래일 연속 주가가 연속 하락하면서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하는 그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도 네. 시총이 무려 3,7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81조 원 정도가 사라졌는데요.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이런 그 높은 주가 수입비를 갖고 있는 종목들과 관련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달라는 게 역사 경험적인 그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보여주신 차트를 보면 역사적으로 지금 공화당이나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는 주가가 약했어요.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인데 이거 말고도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금리 인상 종료 문제라든가 뭐 지정학적 우려라든가 뭐 기업 실적의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러면서도 올해 특히 이번 미국 선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이 배경은 뭘까요? 네, 아무래도 1949년 이후에 미국 증시를 보면은 S&P 500 기준으로 해서는 평균적으로 선거 당일 13% 정도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예. 특히 그 현직이 나오지 않는 대선이 있었는데요. 1952년 트루먼 대통령 그리고 1968년 린든 존슨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집권당이 교체가 됐다는 거죠. 이 때문에 평균적으로 1.5%포인트 예의
인위적으로 하락했던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트럼프의 그 자격 논란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선 방해라든지 그리고 폭동 교사 또 기밀 문서 그 유출 그리고 그 불륜과 관련된 무마 혐의로 인해서 91건의 혐의를 받고 있고 기소가 됐고요. 그랬죠.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첫 공판이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도에서 하차할 수도 있고 트럼프의 대항마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재선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트럼프가 하차했을 경우는 바이든도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투자가들이 아무래도 상반기까지는 좀 관망 심리가 좀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게 경제라든지 기업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특히 그림처럼 그 특정 정당이 집권하는 기간에 주가가 좀 오르고 내리는 이런 현상을 보였지만 이는 대부분 거품 붕괴라든지 금융 정책 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주가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변동성을 보이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여야가 가장 극심에 대립했던 2018년 그 12월을 전후해서는 블랙 크리스마스가 찾아왔는데요. 이때는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의 경질성 문제로 인해서 셧다운 문제도 제기가 됐고요. 그렇죠. 이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주가가 2.9% 미국 133년의 미국 증시 역사상 크리스마스 이브날 1% 이상 폭락했던 적이 이때였고요. 네. 이때 주가가 다우지수는 그해 5% 넘게 그리고 S&P 같은 경우는 6% 넘게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이변이 많기 때문에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좀 그 주식 비중을 좀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올해는 아주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네, 작년에 돌아보면은 그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인해서 뭐 뱅크런 사태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코로나 이후에 뭐 이제 미국 내 어떤 공실률이 높아진다 이런 소식들도 있고요. 어떤 미국 내 어떤 자체적인 경기 변수는 뭐 어떤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그 우려되는 부분들이 미국 은행들과 관련해서는 그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침체 기간이 의외로 장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작년 4분기에 무려 재택근무를 도입했던 기업이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62%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는 뭐 전체 그 재택근무가 아니라 유일제 재택근무를 채택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됐다는 건데요. 네. 작년 1분기에 51%가 4분기에 62%로 올라옴에 따라서 미국 내 사무실 공실률이 무려 13.6% 올라갔는데요. 어허. 이게 올해 말에는 15.7% 그리고 2026년도까지는 17%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렇게 급속하게 올라가는 근거는 코로나 이전에 체결했던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차 계약이 올해 속속 그 만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축소하려는 경향이 크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은 공실률이 올라간다면은 임대료 수입이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상업용 건물 가격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은행의 그 부동산 담보 대출과 관련된 연체율이 지금 6%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1% 미만이었던 점을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높았는데 문제는 올해 하반기에는 이게 8%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진짜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던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한 공실률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특히 외국 기업들의 엑소도스로 인해서 고급 빌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던지기가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도 뭐 미국은 이 중국과 비교하면 사실은 그렇게 위험하게 보이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건 예측 기관들을 보면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관계가 굉장히 뭐
이걸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악화될 수도 있는 부분도 많고 아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공약 사전 공약들 보면 중국과 관련된 것 약간 무시무시한 아주 센 공약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대중국 제재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단 말이죠. 분명히. 예.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미중 간에는 소리 없는 기술 전쟁이라든지 무역 전쟁이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물실 호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회로 보면서 더 압박을 가하겠다는 생각인데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자세히 보면은 자신의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에 대해 특히 달러 기축 체제라든지 네. 군사 패권에 도전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견제에 들어갔는데요. 특히 그 다른 그 문명이라든지 철학 또한 그 정치 체계, 경제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패권에 도전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압박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새해 첫 해부터 이제 꺼낼 무기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중국산 히토류를 만들어졌던 리튬을 주요 광물을 사용했던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이제 네. 보조금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는 안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IRA라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전기 자동차를 샀을 경우에 차량 한 대당 최대 7,500달러까지 세금을 공제해 줬는데 이 세금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의 배터리라든지 뭐 니켈이나 리튬 같은 거 사용을 이제 부품까지도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고요. 네. 더 큰 문제는 레거시 칩이라고 부르는 저가 제품에 들어가는 중국산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수입을 아예 막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중국이 25% 관세만 낸다면 미국 기업은 얼마든지 중국산 그 배터리라든지 레거시 칩을 도입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미국 정부는 지난 12년 동안에 중국 정부가 기업에게 지급했던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보조금 31조 원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10년간 무려 200조 원 정도에 달하는 보조금을 문제 삼아서 상계 관세를 부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 자동차 재료 같은 경우에는 세계 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이 80% 차지하고 있고요. 예. 28nm 이상의 9세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세계 석권을 노리고 있는데 이게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면서 중국 산업에도 결정적인 타격을 올해 먹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사전 공약에서 47 사전 공약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전기차 필요 없어. 전기차 만들면 만들수록 중국만 좋은 일 시키는데 우리 석유 많으니까 맞아요. 내연기관차 발전시켜서 쓰자. 뭐 이 공약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완전히 이제 이 전기차에 관련된 세계 시장의 점유율 80%인데 굉장히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타격을 입겠죠. 근데 중국이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뭔가 또 중국도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이건 예측하세요? 네, 상계 관세라는 것은 수입 제품 가격 중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부과시키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미국으로부터 상계 관세를 받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몇백 퍼센트가 아니라 몇천 퍼센트까지 아예 막았다는 겁니다. 이는 예. 어마어마한 관세는 국가 대 국가 간의 전쟁이 되는데요. 들어오지 네. 말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터리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고요. 또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이 현재 20나노미터급 이하의 구식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2년에서 3년 안에 중국산이 전 세계 절반을 채우겠다는 반도체 산업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좌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전기 자동차라든지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중국은 2개에서 3개밖에 남지를 않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 이런 전략 산업을 육성시켰던 엄청난 돈을 투자했던 이런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전 세계의 그 구식 반도체 설비를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2, 3년 동안 상당히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도입을 하자마자 가동률이 떨어진다면 엄청난 타격을 받으면서 중국의 여기와 관련해서 투자했던 반도체 펀드라든지 그리고 은행들의 대출도 부실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시진핑이 자신이 주도했던 전기 자동차 넘버원 전략 그리고 반도체 자립 전략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그 유일한 경제적 성과라고 지적을 포장해서 광고를 해왔는데 정치적 타격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소액 그 온라인 직구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관세를 부과시키지 않았는데 이것도 부과시키겠다는 겁니다. 또한 히토류도 수출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크는데요. 특히 전 세계 그 리튬 유통량이 67%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망간은 95%, 코발트는 73%, 흑연은 70%가 넘는데 중국 정부가 이런 그 자원회사들에 대한 통제권을 과반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히토류와 관련된 중히토류를 중심으로 해서 대미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강경 자세를 보이면 보일수록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 노조의 편에 서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자동차뿐만 아니라 6G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이 계속 펼친다는 점에서 미중 간의 무역 기술 전쟁의 강도는 점점 세질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해 주신 중에 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 이게 중국산이 거의 뭐 석권하고 있잖아요, 이거. 근데 이거를 이제 수입을 중단한다.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중국에 밀려서 가격 경쟁력 때문에 밀려가지고 이걸 미국에다 수출을 잘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미국 산업들 중에서 중국산 레거스 칩이죠. 28나노미터에서 40나노미터급은 중국이 거의 석권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산 레거스 칩의 95%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200개에서 300개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죠. 전기차는 많게는 1000개,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2000개 정도가 들어가니까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이 수출을 중단시키면은 미국 자동차 산업은 전부 올스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를 아예 원천 차단시키겠다고 하는데 상계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부과가 된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레거시 칩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28나노미터 이상 그리고 40나노까지를 보면은 기술력이 없어서 못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별 2년이 안 남아서 못 만들었다고 네,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 그 프로세서 AP 칩 같은 경우에는 100달러를 웃돌고 있고요. 마진율이 20% 내 수준입니다. 상당히 높은데 불구하고 자동차용 마이크로 그 컨트롤러라고 하는 MCU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0달러 미만이고요. 또 10% 이인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참여를 안 했는데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해서 대표 기업인 탈레칩스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AP라든지 MCU를 공급해주고 있고요. 첨단 운전 그 보조 시스템이 ADAS용 AI 반도체까지도 개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특수들이 있지 않을까? 이외에도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렉스 칩, 그 픽셀 플러스, 동훈, 아나텍, 라넥스 같은 경우에도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 생산을 좀 늘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미중 간의 이런 모습이 사실 뭐 미 대선을 앞두고 촉발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미 대선이 끝나고도 계속 이어진다, 더 악화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뭐 첨단 미국 기술을 도용해서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는 것은 명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세계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계속 올라갔을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패권 국가라는 것은 뭐 통신이라든지 자동차에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을 싸게 기간 산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을 제거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가장 그 핫 이슈로
떠올랐던 게 프렌드 쇼링, 그러니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했었고요. 예. 니오 쇼링, 그러니까 중국을 대신해서 우방국들 그리고 미국 주변의 국가들에게 아웃소싱을 주는 작업들을 했었고요. 자국 기업을 그 중국에서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링 전략에 상당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이 때문에 작년도에 그 미국이 수입한 중국 제품의 점유율을 보면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중국 수입 의존도가 크게 떨어졌던 것을 보여줍니다. 하향한 품목들이 많네요. 예, 그래서 그죠? 그 현재 3사 국면, 4사 국면에 있었던 그 부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떨어졌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 1분기 국면, 2분기 국면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올라가고 점유율도 올라갔는데 이제는 이 가격 점유율이 모두 떨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올해는 미중 간의 디리스킹, 그러니까 중국발 위험 제거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과 별도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디커플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미국 입장에선 이 디커플링이 진행될수록 유로존이나 일본, 한국이 자신의 편에 들면서 미국이 글로벌 경제라든지 지정학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첨단 산업들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노력은 더 한층 계속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된다면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 또 수출 제품의 고부가율이 올라갈수록 그렇죠. 미국의 견제, 무역 마찰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느 쪽에 분명하게 그 포지션을 정하면서 이익을 창출시킬 건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중국 시장의 자동차 점유율이 떨어진과 동시에 미국은 또 반사적으로 또 늘어나면서 전체 매출이 더 늘어나는 효과들이 있으니까요. 산업별로 이거와 관련해서 명암이 분명히 엇갈릴 수도 있고 기업 실적에도 분명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대선이 진짜 이전에도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은 하여튼 이 미중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포지션은 정말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만약에 미국이 강력하게 중국을 제재한다고 해도 우리가 피해 볼 일이 분명히 생길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다고 해도 뭐 비슷한 반대는 마찬가지인데, 정말 이 그 청룡회잖아요. 이제 정말 알 수 없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추배도에 나온 예언을 좀 소개해 주신다 그러는데 어떤 점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근데 추배도 같은 경우에는 미래와 관련해서는 중국 안에서는 거의 바이블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추배도가 올해 갑진년부터 2050년까지 30년간의 예언이 제 43장부터 49장 사이에 실려져 있는데요. 내용들이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이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화권의 그 유튜브라든지 이쪽에서 이거와 관련된 계속 그 글들이 좀 올라오고 화면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럼 하는데요. 43장이라는 게 2024년부터를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새로운 24년 챕터가 시작된 그러니까 갑진년 올해부터. 예, 올해 토끼 때부터 그리고 청룡회 갑진년까지 넘어가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나오는데 이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중국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올해도 방향성을 전혀 찾지 못한다는 게 예언이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처럼 청룡회의 그 직전에 대만의 대선과 관련해서 친중국 반미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이 당선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양안 간의 군사적 갈등이 올해는 유난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갑진년 해에는 뭐 지진이라든지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가 유난히 많고요. 추배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0년간을 난세 시대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해서는 격동기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뭐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뭐 증시의 투자에 그 부정적이지 않느냐고 보시는 전망도 있기는 하지만 뭐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투자 기회가 아주 많은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예언대로 그 표현을 현대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세계화 시장의 퇴장 또 민족주의가 대두하면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상당히 좀 거칠어진다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제 56장을 보면요. 앞으로 미중뿐만 아니라 세계와 관련된 분쟁에서 전쟁의 양상과 관련된 글이 실려져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한 표현은 그래서 제 그 일행에서 나오는데요. 날아다니는 것은 새가 아니고 물 밑에 숨어 다니는 것은 물고기가 아니다. 전투는 군인이 하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뭐 결국 게임처럼 기계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행을 보면 전쟁의 결과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터미네이터의 인공지능 스카이넷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예. 네트워크된 그 기계들이 세상의 만물을 그 변화시키고 천지인의 지구의 힘을 초월한다고 하는데요. 천지인의 지구의 힘이라는 건 창조자를 뛰어넘는 인간의 그 능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다음에 보시는 그 풀이글을 보면은 전쟁의 재난 범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간접적인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 세계의 바다가 연기로 뒤덮이고요. 구름과 땅속 산까지 재난의 범위가 아주 확산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를 보면은 핵무기라든지 1, 2차 세계대전급 대규모 지상전은 펼쳐진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위성과 드론 그리고 로봇, 그리고 유령 함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생화학 무기라든지 바이러스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듯이 그림에서 불을 뿜는 게 그런 의미가 되지 않느냐 보고요. 이게 2024년이 원년이 될 것이라는 그 시사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또 제49장에 보면은 세계의 혼란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미래 국제사회는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어느 한 나라도 글로벌 질서를 유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실려져 있는데요. 이는 그 국제경제학자 이안 블레이머가 리더가 없는 세상 을 주장하면서 국제 질서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이게 그대로 실려져 있는데 소위 말해서 G0의 세계가 앞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언제까지냐? 2049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제44장을 보면은 피바람을 피하지 못해서 현재 중국 체제가 궁극적으로 2049년에는 붕괴된다는 내용이 시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100주년 해인데 이때 공산당이 붕괴되고 새로운 정치 체제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는데요. 네. 다행히 새로운 정치 체제가 공산당과 달리 미국식 정부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고요.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권력을 견제하는 모양. 그리고 또 여성의 권익이 크게 올라가는 현대 사회로 진입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향후 중국의 미래가 다행스럽게 친화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시사하는 그런 미래 예언입니다. 아니 그래도 이 너무 소장님이 추배도 말씀하실 때마다 지금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이게 디테일하게요? 이렇게 자세하게 풀이를 해주시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맞아요. 걱정스럽기도 한데 중국 사람들은 이 추배도를 실제로 굉장히 많이 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대화하는 속에서 추배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막긴 하지만 워낙에 뭐 일반인들이 대중이 워낙 그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1400년 전 그 추배도가 발간이 되었을 당시에 당나라 그리고 5호 식국 시대, 송나라 시대 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흥망성쇠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묘사를 했는 거니 당나라가 280년 만에 멸망한다는 내용도 실려 있고요. 당나라 멸망과 관련해서 21개 자두를 그리면서 이 자두의 의미가 21개 정통적인 그 황제가 다스린다고 되는데 중국 역사에는 20개
황제가 다스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빠진 하나가 측천무입니다. 측천무는 사실상 황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황제라고 친했던 사람인데 그렇지. 그때 표현이 그 자두 모양에 꼭지가 하나 빠진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이라는 걸 암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중국인들이 더 열광을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워낙 그동안 이제 적중률이 좀 있었으니까 이거를 그렇죠. 더 그리고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걸 중국 사람들이 본다니까 보고 어떤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중국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엿볼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체제가 바뀌고 대통령제가 될 것이다라는 건 상당히 충격적인데 그러면 이 추배도 안에 뭐 누가 다스릴 것이다 뭐 요 정도 디테일한 내용도 들어 있나요? 네, 44장을 보면은 그 여기에 첫째 단에 1월 여천이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고막이 찢어질 듯한 정적. 전보세요. 말이 안 되는 단어들이 엮여져 있는데 중국에서도 역설적으로 천지회맹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늘과 땅이 어두워서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거꾸로 1월 여천에서 그 반어법적으로 썼던 예. 내용입니다. 이는 해석을 해보면 시진핑의 독재로 인해서 중국이 칠흑같이 어둡고 공포의 경찰 국가에서 다들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못하지만 곧 터널의 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단의 군음석법, 그러니까 공산당의 종말, 다른 체제로의 지배 권력이 교체된다는 의미가 쓰여 있고요. 예. 저 삼행에 보면 백령내조, 그러니까 앞으로 100명의 새로운 지도자 그룹이 탄생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는 중국이 더 이상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춘추 전국시대라든지 삼국시대, 오십국처럼 분열이 되면서 네. 미국보다 더 독립적인 연방정부 형태로 일시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추배도 예언서와 중국의 보면 중국의 통일과 분열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중국이 분열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새로운 그 정치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이 사항에 실려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한 쌍의 날개, 쌍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처럼 정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서 남녀가 러닝메이트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열린다는 이야기고요. 또한 사족과 관련해서는 뭐 중화권의 명리학자라든지 역학자들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의 눈치를 봐서 그러는지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일국양제를 의미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실제 일국양제는 사실상 끝난 거고 군신 관계로 현재 체제가 전환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또 민주주의 국가와 다른 독특한 중국식 하나의 그 권력 시스템을 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사건 분립을 의미한 것은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아하. 이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느슨한 연방 체제가 탄생한 것을 시사하는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래 글을 풀이해 보면은 이제 앞으로 2030년부터 중국은 정치적 혼란기에 들어서게 되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내전의 위기 그리고 정치적 혼란기를 이제 서서히 이제 혼란을 수습하고 이끌어 가지 않나 이런 것을 시사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한 25년 남았어요. 중국이 일단은. 공산주의를 내려놓는 게 25년 남았어요. 이 추배에 따르면. 예. 일단 미 대선을 앞두고 또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움직임이 어떨지부터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규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